자, 몰랐던 이야기 더는요. 제가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북중러 3자 회동 이거 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제대로 예상 시나리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중국 전승절 딱 하루 남았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잠시 뒤면 이제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런 속보가 전해질 것 같은데, 자, 봉영식 교수님. 1시간 30분이면 비행기 타고 사실 갈 수 있는데 한 20시간 걸리는 열차를 이번에도 탔어요. 지난번에도 이 곤란한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셨죠. 네. 에어포스 원이 있다면 그걸 타고 빨리 가겠죠. 근데 에어포스 원이 없으니까 1시간 반 거리지만 이렇게 22시간이나 걸려서 열차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열차를 타고 가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보안에 더 유리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차가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40km에서 60km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는 열차가 빠르게 움직이는 에어포스 원보다는 더 보안에 취약하죠. 아니, 그럼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저렇게 오래 걸리는데 저런데도 열차를 이용하는 거는 그만큼 안전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푸틴을 만났을 때도 8박 9일간의 거의 기차를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하노이 회담 때도 기차를 이용을 했었고요. 그거는 그만큼 움직이는 요새화, 또 움직이는 집무실의 두 가지의 특징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미 보면 기차의 열량이 한 15열량이 될 만큼 15칸이요? 네네,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탄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방탄 유리는 기본이고요. 또 저 안에 그 수해 기간에 보여줬던 것처럼 벤츠 SUV도 있고 또 유사시를 대비하여서 또 무기 같은 것도 싣고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네. 저 기차로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을 다 충족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면 지금 벤츠도 들어가네요. 사이즈가 그렇죠.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그 활동, 네.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저 기차를 통해서 모든 직무를 할 수 있게끔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까 잠깐 옥수수 들고 그렇죠. 있고 약간 러닝 차림도 있던데 네네네. 혹시 냉방 시설은 안 돼 있나요? 충분히 다 있겠죠. 저 장면과 관련돼서는 수해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저 안에서 정치국 비상 확대 회의도 하고 네. 여러 가지를 했던 그런 장면들 중에 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건 그냥 편하게 입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자, 김 위원장, 그러면은 의전을 어떻게 받을지도 관심이에요. 소위 말해서 대접을 어떻게 받을까? 그러면 7년 전에 그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를 보면은 그야말로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모터사이클이 호위하고 굉장히 상당한 의전을 받았었어요, 당시에. 네, 그 극진한 그 못지않은 의전을 충분히 전망할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요. 네. 제가 매월 한 번 정도 혹은 두 번 정도 중국 당국의 초청으로 베이징이나 상하이를 갑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7월 달에 갔을 때도 혹시 김정은 위원장 오는가 했더니 아직 결정이 안 났고 8월 중순에 갔을 때도 네.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확답을 아직 안 준다고. 그래요? 근데 중국 측은 더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왔지 않습니까? 그 말은 곧 물밑에서 상당한 딜을 해가지고 거기서 오케이 했다라는. 즉 중국이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그런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불리는 분인데 모처럼 만에 약 7년 만에 오는데 대접을 소홀히 했다가는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때는 양자 회담이었기 때문에 더 시진핑 주석이 시간을 많이 내서 더 극진히 대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자회담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질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의전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딜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또 중국 전문가시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어쨌든 북한한테 뭔가를 퍼줬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돈일 가능성도 있나요? 당연하죠.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 협력, 경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중국과 북한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약간 그렇게 활력 있게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네. 이번에 상당 부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좋다고 합니다만 네. 누가 보더라도 북한 경제의 90% 이상을 좌우하는 것은 중국이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그만큼 주면서 와달라고 하니까 중국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도 오는 그런 셈인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됐지만 현금성 거래가 오갔을 가능성도 있다. 두 나라 가는 것은 확인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어요, 이호령 박사님. 뭐냐면 자, 김주의 리설주 같이 왔냐 이 여부인데 아직 뭐 북한 매체 보도도 그렇고 김주혜가 따라왔다 이런 얘기는 없네요. 근데 올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예. 김주의 등장이 그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2년부터 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교 영역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도자 수업 차원에서 이번 그 방문에서는 공식 석상에서는 나오진 않을 수는 있겠지만 데리고 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한 15량 되니까 그렇죠. 그 어딘가에는 있을 수 있다. 네네.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20시간이나 걸려서 중국까지 온 이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일 있을 바로 전승절 참석을 위한 것이죠. 자, 새 정상이요. 태남먼 망루에 선 모습 저희가 한번 가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습 이거를 내일 우 교수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둘입니다. 먼저 중국은 역대 전승절 행사를 할 때 예. 그 시진핑 국가 주석을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를 두고 한편에는 외국의 정상들 그러니까 가장 중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상들 네. 10년 전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우리 대통령 이런 식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또 한편에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 역대 원로들 네. 그분들의 자리를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요번에는 마침 장쩌민 주석도 이미 사망을 했고 후진타오 주석도 건강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국 정상으로만 배치한다면은 아까 그것처럼 한편에는 푸틴 대통령이 네. 한편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가상이지만 자 좌푸틴 우 김정은 이렇거든요. 저 좌우도 혹시 뭔가 더 대접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나요? 그 정도까지는 없고요. 뭐 굳이 따진다면 이전에 옛날식으로 따지면 좌의정이 우의정보다는 더 힘이 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950년대 전승들 때부터 이미 그 외국 정상이 오면은 오른쪽, 그다음에 자기가 선 그런 자리에서의 식으로 오른쪽. 네, 그때부터 관례 지역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진핑 주석의 시선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푸틴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푸틴이 서는 자리가 우위인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대접받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예. 중국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더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아는 것이니까요. 그렇군요. 자, 복장도 관심이에요. 사진이 공개된 걸 보면 이 전용 열차에 올랐을 때 어떤 복장으로 나타날지 또 전승절에는 어떻게 나타날지도 관심인데 일단 전용 열차에는 인민복을 입고 있네요. 네네. 출발했을 때 이제 인민복을 입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이제 후계자로 등장했을 때 인민복을 입었었고, 그다음에 양복을 입었던 거는 2012년에 예. 그때 이제 양복을 입고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보면 전승절에 김일성이 54년, 59년에 이제 방문을 했을 때 모택동과 같이 망루에 올랐을 때는 인민복을 입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은래랑 같이 올랐을 때는 양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50대 5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망루에 올랐을 때는 아마 인민복을 입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건데 그럼 우리도 누가 참석할지 관심인데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우 의장은 근데 과거에 아니 김정은 위원장과도 인연이 좀 있는 사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번 방중에서 혹시 짧은 만남 가능성도 있을까요? 우리 국정원의 공식적인 답변은 그런 가능성이 뭐 전혀 없다고는 예단할 수 없지만 높지 예.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한 대로 이번에 전승절 행사의 중심 국가는 아무래도 러시아와 북한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한국 정부를 띄우는 모습을 보이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만남이 생길 가능성은 낮고 이런 경우는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에 열병식에 참석했을 때 네. 북한 측에서는 이제 최룡해 부국무위장이 그렇죠. 예. 왔는데 그때 뭐 의미 있는 만남이 있지는 않았었죠. 자, 이번 중국 전승절 참석 김정은 위원장에게는요 나름대로의 목적과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무려 6년 8개월 만에 외출, 그러니까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찾는다는 겁니다. 아니 우 교수님, 그동안 북중 관계 혈맹이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6년 8개월 만에 가는 거예요? 네, 다양한 우여곡절이 있었죠. 곧 이제 타임라인이 나오면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2019년 1월 달에 그 북중 관계의 혈맹 관계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네. 모터사이클 뭐 21대가 와갖고 어쨌든 시진핑 주석하고 펑리안 여사가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많은 여정을 함께 할 정도로 극진히 대접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해 6월 달에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서 마찬가지로 무려 25만 명의 환영 인파가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금수상 태양궁전에서 예. 다시 한번 또 한 번 의전을 할 정도로 북한도 융숭이 그 의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면서 네. 양국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방법에서 약간 옥신각신 좀 동상이몽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이가 어색해지는 상태였는데 2024년에 앞불사 네. 2월 달에 북러가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씩씩거리면서 바로 그 다음 달 7월 달에 북한에게서 가장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인 네. 중국 내에 있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라고 으름장을 놨고요. 네.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북중 우호의 상징인 중국이 만들어준 신압록강대교의 현판을 철거시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던 것이죠. 하지만 북중 양국이 언제까지나 지금 미중 대립 국면에서 네. 대립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할 계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계기가 이번에 80주년 사회주의 국가가 네. 상당히 중요한 10단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또 시진핑 주석이 가장 중시하는 이 행사에 네. 김정은이 오케이 내가 가줄게. 그럼 중국은 그만큼 우리가 극진히 예우할 테니까 와라. 라는 식으로 해갖고 그 북중 간에 드디어 다양한 우여곡절 옥신각신이 이번 전승절 참가를 계기로 드디어 봉합이 되면서 북중이 다시 좀 우호적인 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은 코로나 때부터 삐걱거렸던 관계가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눈길을 주기 시작하니까 중국이 뿔이 나서 멀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이제 회복을 할 기미가 보이는 거다라는 설명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의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자 이겁니다. 다자 외교 최초 데뷔. 그 제가 생각해봐도 김정은은 항상 본인의 스포트라이트가 중요해서 1대1로만 만났던 것 같아요, 정상들을. 북한의 이제 주체사장 그리고 절대 존엄 체제를 잘 반영하는 그런 외교 행보라고 보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하나만 있죠. 네. 둘, 셋이 있으면은 그 빛이 가리기 때문에 5번 시진핑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1대1 양자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2번 공식적인 회담을 했고 한 번 비공식적인 판문점 했는데 이것도 1대1이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도 2번 1대1이었죠. 네. 그럼 이번에 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가?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소위 정상국가의 반열에 올리고 싶은 것입니다. 핵 무력 국가로서도 인정을 받고 네. 대한민국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런 정상 외교를 하고 싶은 예. 그런 의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첫걸음을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2023년 12월에 네. 더 이상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국가 관계다 하는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호령 박사님, 저도 네. 뭐 외교 분야 오래 취재해봐서 알지만 이거 다자 외교 무대 보통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나가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네. 이렇게 정상들이랑 어울리다 보면은 혼자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면 또 홀대 논란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미 푸틴 대통령하고는 3차례 정상회담을 했었고요. 예. 또 시진핑 주석하고는 5번의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양자 간의 그런 관계 그리고 지금의 비록 다자이긴 하지만 스포트라이트는 북중러
정상들한테 중심적으로 모이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충분히 신경을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동성과 관련돼서는 이미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외 정상들과는 뭐 가벼운 악수라든지 뭐 사진 촬영이라든지 네. 그 정도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김정은 경호하면은 그 네. 974 부대에 호위하는 부대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경호 이번에도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전체적인 거는 아무래도 중국이 그런 거를 네. 더욱더 경호 부분과 관련돼서 굉장히 강조를 할 것 같고요. 아마 경호팀은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첫 번째 다자 회담의 참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자화 했을 때랑 비슷한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네. 저런 경호는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정상들도 다 있는데 그렇죠. 저런 경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요. 자, 그러면 김정은의 세 번째 방중 의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라는 겁니다. 아니 북중 관계가 대단한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은 54년, 59년에 예. 중국이 이제 공산당 혁명에 성공해서 집권한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혁명 노선의 그런 동지애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지금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만 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서 이제 이런 공개적인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런 북한의 지위를 아까서부터 얘기하지만 북중러로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나쁜 단어가 아니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랑 같은 동급 취급을 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제 할아버지 때의 영광, 그것을 이제 정권의 정통성의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와 같이 열병식을 참관하면서 그 할아버지 때의 그 영광을 네. 재현하는 그런 효과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때의 영광을 재현한다. 그러면 이거 자주 재현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왜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독특성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김일성이 다자에 참여했던 거는 사실상 50년대까지만 하고 60년대 이후부터는 전승절 참석을 하지 않았었던 그래요? 거죠. 그러면 그 이후 보면 이제 주체 사상에 기반해서 최고 존엄이라는 그 부분에서 내부 통치 안정에 더 주목을 뒀고 네. 또 해외를 나가서 다자 무대에 섰을 경우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죠. 정상 간의 비교라든지 또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그런 해외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가장 통제하기 좋은 거는 다자 무대에 나가지 않는 게 북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 목적이 훨씬 더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렇다면 왜 다자 무대에 나오게 됐느냐? 네. 이것도 정치적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참전 이후부터 전략적 상황이 북한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중국과 함께 네. 정의로운 다자 질서를 만드는데 강대국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네. 지금 다자 무대에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는 뭐 국제 정세를 쥐락펴락할 만한 힘이 그렇죠. 생긴 나라다. 그렇죠.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다. 자, 그런데 이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중국이라고 한들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게 해외 열병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고 지도자가 아니 우리 열병식도 아니고 해외 열병식을 그것도 70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네네.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굉장히 이전에 2018년부터 이제 외교 무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외교 무대에 나오면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부터 또 잠잠히 있다가 예. 우크라이나전 이후부터 북러 간의 굉장히 전략적인 관계를 공고화를 시키고 그러한 부분에서의 지금 인태 지역에서의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굉장히 북한이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대등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한 정의로운 다자 질서를 만드는데 북한이 기여를 하고 있다. 네. 해서의 그 외교 무대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그런 대등한 지위라는 부분을 북한 주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은
북한 내부에 있어서 김정은 지도자의 얼마만큼 안정적인 그런 부분이 지금 보면 이제 무기 부분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걸 통해서 내부를 군사력 강화로 인해서 북한의 체제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했고 네. 주변 국가 대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라고 아니 봐야겠죠. 그러면 여기 방중 직전에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ICBM 기지도 그렇죠. 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북한 주민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저것도 그런 거죠. 북한이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맨 처음에 숨겼다가 이후에는 공개를 했죠. 그러한 다자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이 책임 있는 국가로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군사적인 역량 네. 부분을 또 부각시키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도자가 뭐 나라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쥐락펴락하는 힘을 그렇죠. 갖게 되는 거다라는 인식을 심게 해준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보안 문제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승절에 참석하는 또 속내가 따로 있을 겁니다. 김정은의 속내 3가지 한번 추정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북중 관계 회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오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 이 예전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겠어요? 상호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북중 양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양국이 더 그 과거처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관계를 봉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죠. 북한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100년 역적이라면 중국은 1000년 숙적이라고. 그래서 중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요? 우리 사회도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은 우리 한반도의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할 때 북한 쪽이 먼저 당했거든요. 우리보다 더 뿌리 깊은 불신이 있습니다. 중국 또한 한반도 사람들은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네. 더군다나 예측 불가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것. 중국은 어쩌면 그것이 자기들의 목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은 있지만 지금 한중일이 한미일이 네. 그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차원에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조를 강화할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경제협력도 그렇고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중국이 가장 믿을 만한 쪽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호 간에 서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보다는 뭐 겉으로 볼 때는 봉합이 충분히 되어가는 그런 구도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속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은의 속내는 뭘까요? 바로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뭐 이제 싱가포르, 베트남, 지금 이제 방중까지 정상국가 되고 싶어하는 시도가 계속 있었어요. 이번엔 가능할까요? 일단은 정상국가라 함은 우리가 말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국가와 북한이 생각하는 정상국가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 특히 아버지 세대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위기관리 시대가 끝나고 네. 모든 게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법률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설주를 공개를 한다라든지 네. 김주애를 공개를 한다라든지 정상적인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다음에 후계 체제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전 2017년까지만 해도 사실상 외교 무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정상적인 국가라 하면 외교 무대에서의 외교 관계를 정상적으로 정상들이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정상 국가화라는 게 대외 관계에서의 외교 무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 국가들과의 정상회담 네. 그리고 이제는 양자뿐만 아니라 다자에서도 외교 무대에서 활발한 외교 활동을 벌인다라는 네. 이런 이미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전에 북한이 보이지 않았던 행동에서 이제는 여러 국가들이 하는 그런 외교적인 관계도 정상으로서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속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세 번째 속내는 북중러 공조 과시라는 겁니다. 아니 북중러 연대를 과시한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김정은이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만약에 한미일 공조가 약하다면은 북한도 북중러 공조를 이렇게까지 과시할 필요성이 없었겠죠. 역설적으로 한미일 간에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권력이 넘어갔습니다만 계속 그 공조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네. 입장에서도 중러와 손을 합쳐야 되는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은 향후 북미 고위급 대화가 곧 열린다는 가정하에서 거기에 대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네.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일환으로서 이번에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는 북한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국을 통해서 북한과의 고위급 대화를 실현시켰죠. 네. 통미봉남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는 한국 정부가 더 이상 그런 운전자라든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과 대화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국과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해놔야지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다. 중국과는 이제 관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꼭 북한이 미국과 고위급 대화를 할 때면은 그렇게 관계가 소원하다는 나라끼리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5번씩 만나고 아까도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트럼프와 김정일이 만날 것 같으니까 1월에 정상회담 있고 노딜로 끝나니까 또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중국과 관계를 한 번 더 다져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 교수님. 네. 결국에는 뭐 북중 관계 회복,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북중러 공조 과세 이거 세 개 다 하려면은 북중러 사상 첫 정상회담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시진핑 측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북중러가 만나는 것은 미국을 의식한 연출의 측면도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미국 트럼프 너희 봐. 너희하고 사이가 안 좋은 푸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 그다음에 너희 말을 끔찍히 안 듣는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거든. 이렇게 왔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서방 국가들, 한미일 공조에 참가하는 국가들에게 뭔가를 얼마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는 삼국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어도 너네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는 식으로 맛배기 형식으로 속된 말로 그 약식 회담 같은 것도 충분히 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잠시 뒤면 또 김정은이 도착했다는 속보가 전해질 텐데, 자 끝으로 한 가지씩 짧게 여쭤볼게요. 이제 우 박사 이제 먼저 박사님께 여쭤보면 이 박사님께 자 이번에 내일 있을 전승절에서 관전 포인트 하나 뭘 집중적으로 보실 거예요? 저 같으면은 북중러의 네. 정상이 3자 회담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안 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어. 북중, 북러 양자 간의 회담은 있고 네. 그런 행사의 이벤트성에서 정상이 같이 등장하는 모습은 보여주겠지만 3자 간의 정상회담을 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는 중국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북한한테 가장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시진핑이 그런 구도는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오히려 중국한테 불리하실 때 그 네. 공동 성명도 안 나올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진만 찍고 끝날 거다. 네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북중러가 드디어 만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은 북중러하고의 사안별로 관계를 강화하게 되면은 북중러 대 한미일에서 한국이 가운데 있고 한일이 되지 네. 미일이 되지 않습니까? 동북아의 냉전 구도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과 일본하고 좀 더 가까이가 되면 냉전 구도로 가게 되고 네. 결국은 우리가 일본은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만이라도 과거적으로 냉전적으로 북중러 뭐 한미일 습관적으로 거기에 그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중경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충분히 활용해 갖고 네. 사안별로 국가안보를 위해서 경제적인 실익을 위해서 북중러와 더 협력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한미일하고 더 협력할 수도 있고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 수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북중러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경계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은 네. 모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구도, 동북아의 균형체 역할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걸 갖다가 잘 생각하면서 관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행보를 좀 눈여겨봐야겠군요. 아마 김정은이 네. 만나지지 않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갈 때는 중국에서 이제 7월 달에 갔을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을 오시게 하기 위해서 한중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한러 정상회담, 남북 미팅 같은 것도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럼 봉 교수님은 뭘 관전 포인트로 보세요? 우리 정부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열병식 가는 걸 한미 정상회담 전에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페이스메이커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북중러 정상이 열병식에 참석하는 다음에 이 다음에 어떻게 한미 간의 공조를 구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중국, 미국 전문가 모시고 김정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에 대한 이야기 제대로 한번 따져봤습니다.